안녕하십니까. 강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찾아가는 독도 아카데미 교실이란 프로그램을 가지고 흥사단 독도수업본부에서 이곳 강화까지 왔습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흥사단 창립 108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해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인 근거,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여러분들께 흥사단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화면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죠. 흥사단에서는 이 동물의 이 기러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기러기는 모양이 선비사자, 흥할 흥자, 선비를 키운다, 선비를 기른다,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의 그 선비사자의 모양을 우리 흥사단에서는 좋아하고 그것을 우리 배지로 삼고 있습니다. 기러기는 이제 선비의 상을 타면서 단결, 협동, 의리, 사랑, 또 이 서번트 그 리더십, 그러니까 봉사정신, 뭐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독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독도를 가본 청소년들은 알겠지만 독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래서 가면 지금 모양이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그 모양의 그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가 독도라고 불렀을까? 사람도 이름이 있습니다. 섬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독도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512년 시절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을 할 때 당시에는 우산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삼봉도, 가지도, 석도, 그 다음에 1906년도부터 독도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지도라고 하는데 제가 화살표를 했습니다. 그 가지도는 한번 눈여겨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왜 가지도였을까? 가지는 고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물개 같은 거, 이제 그 종류의 동물이에요. 그 가지어가 많은 섬, 그래서 가지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도는 이제 앞으로 이 강치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그 물개가 하나의 강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거기서 많이 번식을 했기 때문에 독도를 가지도라고 한때는 불렀었다, 그런 얘기고, 독도는 이제 우리가 위치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이사부길로 해서 위치하고 있고, 거기서 평균 기온은 12도씨, 또 면적은 187,554제곱미터, 강수량은 1,300. 이거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의 내용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으셔야 될 것은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만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 정도가 되고, 또 독도에서 오키도, 그건 일본입니다. 일본 그 북서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까지는 157.4km예요. 여기서 왜 오키도까지 거리가 나오냐면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이고서 자기네 땅이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인접 거리에 있는 지역은 그 주장하는 그 지역의 그 부속 지역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512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니까 15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기에 주민은 옛날에는 이제 김성도 씨가 살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그 양반은 돌아갔고요. 지금 거기는 독도 경비대원, 독도 관리소 직원 이분들이 거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도의 경제적 황금어장 등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가 설명하기로 할게요. 이 독도 근해에는 이 대화태 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화태 어장은 세계 4대 어장 가운데 하나예요. 그만큼 유명한 어장인데 바로 이것이 독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쪽에 있는 큰 선박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태까지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확량을 여기서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획량을 늘리는 곳이 바로 이 대화태 어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지도를 보면은 한일 그 중간 수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일 중간 수역이 나와 있는데 그 중간 수역은 1998년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새로 맺은 한일 어협정에서 맺어진 공간이에요. 이건 우리나라가 실수한 겁니다. 이 한일 중간 수역이 없어져야 되는데 한일 중간 수역을 만들어 놨어요. 일본은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자기네 영토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오해를 줬다고 하는 데서 이 중간 수역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한일 중간 수역 없애고 신한일 어협정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독도 근해 밑에는 거기에 해양 심층수가 있어요. 해양 심층수는 음료수로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려나가는 물이죠. 각종 미네랄이 있고 그래서 고급 물로 팔려나가고 그것이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 독도 밑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해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뒤에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거리를 이야기했어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한 87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독도에서 오키도, 일본 땅이죠. 오키도까지는 157km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거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독도가 가깝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오른쪽 그림은 독도의 모습입니다.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독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독도입니다. 조그맣죠. 종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종 모양, 종상, 화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넓은 바다 밑에 잠긴 땅덩어리가 있어요. 엄청난 땅덩어리입니다. 이것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해산과 해산 사이 깊숙이 파인 곳을 해구, 계곡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산의 평면이 굉장히 넓어요. 30km에서 50km까지 가는 넓은 평원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원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해양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해양 플랜트 작업을 해서 즉 파이를 H빔을 박아가지고서 인공섬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에서 50km면 엄청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한 3만 세대, 한 3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 인공섬을 만드는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도의 가치는 어떨까? 독도는 우리 그 풍부한 자원이 묻혀있는 미래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로 볼 때 거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황금 어장이 있어요. 대화태 어장. 황금 어장이 있어서 그 어장에서 나오는 각종 회기성 어류가
굉장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군사적 가치는 이미 1904년도 러일 전쟁 때 일본이 확인을 했어요. 러일 전쟁이 1904년에서 1905년에 끝났어요. 러시아가 꼼짝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럼 손을 든 이유가 뭘까? 이미 그 당시에 일본은 이 독도에다가 망루를 설치를 했어요. 그 망루를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러시아 배가 동해바다에 떠내려오고 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러시아 배를 침몰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러시아는 힘을 못 쓰고 1904년도에 일으킨 러일 전쟁이 1905년도에 간단히 끝났습니다. 일본은 이때 기세가 등등했죠.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 가치로서도 엄청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도에는 우리나라 군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레이더라든가 각종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 또 해양 자원의 보고다. 에너지는 아까 이야기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하에 묻혀 있는 건데 얼음덩어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불을 지피면은 불이 붙죠. 바로 왼쪽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왼쪽 그림의 오른 밑에 빨간 장갑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얼음 덩어리예요. 이것을 태운 것이 바로 그 위에 불타는 불꽃이 있는 것, 그겁니다. 이것이 독도에는 우리나라 30년을 쓰고 남을 에너지가 독도의 지하에 묻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본이 독도를 끈질기게 놓지 않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요. 즉 에너지를 탐낸 거죠. 그 청정 에너지예요. 이거는 청정 에너지, 공해가 없어요. 청정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탐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해양 심층수 얘기했어요. 이것 또한 엄청난 자원입니다. 화장품이라든가 각종 약품이라든가 여기에 원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하에 엄청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30년을 쓰고 남을 양이 매장되어 있어서 일본이 탐내는 거다. 또 관광자원. 아까 첫 장에서 독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독립문 바위도 있고 촛대 바위도 있고 각종 기괴한 암석들이 우리 사람의 눈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부지깽이 나물 먹어봤나요? 이것이 울릉도에서 이제 생산되는 특산물인데 바로 이런 부지깽이 나물 등 명이나물 등 이러한 것들이 울릉도 독도를 상징하는 관광 자원으로서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울릉도의 주변 경관과 함께 관광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독도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아베 정권 뒤에 스가 정권이 잡고 지금은 기시오 후미오 이 총리가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기시다 후미오는 다 아베 정권에서 했던 모든 정책을 그대로 승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일본 교과서 개편되어 가지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여서 교과서에 실리고 교육을 하고 하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굉장히 일본 청소년들에게 나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즉 일본 청소년들의 그 부정적인 역사 인식, 이런 인식은 미래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일 청소년의 갈등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 장래에 독도 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100%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제2의 포클랜드 사태가 재현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982년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일으킨 전쟁이죠. 그런 전쟁이 우리나라 독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현재 아주 나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즉,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 다케시마는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면서 부정적 역사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청소년 시절 잘못된 독도 교육이 이웃 국가와 갈등을 조장하는데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한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자, 결국 일본 청소년들에게 나쁜 교육을 한 그 결과는 제2의 포클랜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긴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긴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긴박성을 불러 꺼야 돼요. 그래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일본에 대처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제2의 포클랜드 전쟁 얘기했어요. 그럼 포클랜드 전쟁이 뭔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있는 가까이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이제 이 스페인어는 말비너스, 영어로는 포클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서는 포클랜드 섬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포클랜드 섬까지는 17,000km 이상의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영국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칼테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집무실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청소년 시절에 배운 것은 이게 아닌데, 즉 말비너스, 즉 포클랜드 섬은 영국령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땅인데 왜 영국이 점령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갈데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정신이 이제 이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1952년도에 이 아르헨티나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 페론 중령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55년도에 이 교육과정을 개편합니다. 개편하는 교육과정에 말비나스, 즉 포클랜드 섬은 아르헨티나 땅이다 라는 것을 교과서에 실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일본과 똑같아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하고 100% 똑같아요.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갈데일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이것을 배우고 28년 후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을 다시 털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82년도에 4월 2일 날 새벽 4시에 전격적으로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이 처음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은 대처수상이었습니다. 그 대처수상이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엄청난 그 능력 있는 분입니다. 철의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대처수상이 볼 때 이것 봐라. 반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7,000km가 떨어진 영국 본토에서 아르헨티나 앞까지 군함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75일간 전쟁을 했어요. 75일간 전쟁을 해서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1982년 6월 18일 날 갈데이르는 실패를 했다는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이것이 바로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클랜드 사태를
우리 독도 사태와 독도 사태에 대입을 해본다면 똑같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포클랜드, 말비너스, 아르헨티나 고유 영토, 영국이 점령하고 있다. 똑같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먼 장래에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포클랜드 전쟁 유발성이 100%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정립된 그 정신이 이렇게 성인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일본은 지금 어떠냐? 그림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넉대죠? 일본은 지금 넉대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고 있어요. 그 넉대의 꿈은 이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꿈이지만 가까이는 임진왜란 풍신수길, 더 멀리는 삼국시대부터 온다면은 그때 만날 그 왜구를 우리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육지까지 침투를 시켰던 그러한 일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그 넉대의 꿈이 지금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를 일본은 자기네 손아귀로 넣으려고 항상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자료는 기가 막힌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한자가 나오고 일본어가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왼쪽에 보면 자위대, 센카쿠, 다케시마 방위전. 센카쿠는 중국하고 지금 벌이는 분쟁 지역이고 다케시마 죽도 방위전, 죽도는 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가 센카쿠 내지는 다케시마 방위전을 펼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발간된 책이에요. 제가 2014년도에 이걸 구입을 했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른쪽에.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개전 3시간 반이면 한국 독도 2호도 함대 괴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이미 독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3시간 반이면은 독도는 일본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호언장담하는 작전 매뉴얼입니다. 이 책은 만약에 이 시간에 독도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30분마다 어느 병력은 어느 병력으로 딱딱 배치하는 매뉴얼이 짜져 있어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무서운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어땠었냐 옛날에 이러한 종족이었어요. 아주 야만. 자, 옷이나 제대로 입었습니까? 야만 민족이었어요. 무기 들고 다니고 시원처럼 지나가서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러한 야만 민족입니다. 이런 일본인의 DNA, 나쁜 DNA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한반도에는 왜구들이 들락날락했어요. 곱게 들락날락이 아닙니다. 강탈을 해갔어요. 쌀을 뺏어가고 곡식을 뺏어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심했던 데는 고려시대인데 그 왼쪽 사진이 바로 이 왜구들이 한반도에 침략을 해서 강탈해 갔던 때 그 모습입니다. 이 1350년은 어느 시대냐면 고려시대입니다. 이 당시 고려에는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장군들이 많이 침략해온 걸 무찌르고 막았어요. 그랬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죠. 고려가 멸망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왜구들의 침입입니다. 왜구들이 고려시대 한 40여 년 동안 500회 이상을 고려를 침탈해 갔어요. 그래 견딜 수가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고려가 멸망한 원인은 왜구가 100%는 아니지만 왜구의 침략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일본의 야만성 이런 것들이죠. 사람 목 베는 걸 우습게 알았어요. 이런
자, 그러면 이제 세계는 어떠냐? 세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세계는 지금 각국의 자국의 영유권, 즉 자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아주 분쟁을 스스로들 일으키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국의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와 전쟁을 불사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러시아 이제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동남아시아 쪽은 어떤 것이 있나? 동아시아 분쟁에서 이렇게 본다면 주로 거기에 주역이 누가 나오냐면 일본이 나와요. 일본이 동아시아의 분쟁에 아주 주역을 맡고 있어요. 중국과 그렇죠. 필리핀과 그렇죠. 우리 한국과 그렇죠. 이렇게 일본이 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독도를 알아보려면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는 역사적 측면에서 독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지리적 측면, 지리적으로 독도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어디에 있는가.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는 독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이 독도를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문헌을 중심으로 한번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부식이가 쓴 책이죠. 1145년에 이제 쓴 건데, 여기에 보면은 본문과 같이 신라 치증왕 13년에 우산국이 귀복을 했다. 이사부가 계략을 써서 나라를 승복시켰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사부가 작전을 써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산국을 신라로 귀복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지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여기에 보면은 두 섬은 멀지 않아서 청명한 날엔 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마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가깝다. 지금 오늘날은 과학기 발달했으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장비가 좋으니까 다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육안으로 봐야 돼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그 오른쪽 화면 동그라미가 바로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보는 모습인데 좀 흐리죠.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증 동국 여주 승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날씨가 청명하면, 맑으면 두 섬이 서로 뚜렷이 볼 수 있고, 바람이 편리하게라고 했지만 바람이 얌전하게 불면 2일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증 동국 여주 승남에도 이렇게 그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를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동국문헌 비고, 이건 이제 18세기 초에 거기 뭐냐면 우산도 울릉도, 이거는 하나의 섬이다. 이건 하나다. 울은 무라고도 하는데 두 섬으로 우산도이다. 그러니까 울릉도의 부속섬이 우산도, 우산도는 울릉도와 한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기오람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여기서는 우산도는 즉 일본이 말하는 송도를 이제 마쓰시마라고 그랬는데, 우산도는 즉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대한제국 칙령,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대한제국 칙령은 1910년 10월 25일에 지정한 건데,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한 지 1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저희 흥사단에서 서울에서 큰 행사를 벌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도를 울릉도 군수 관할하에 둔다. 그럼 거기 독도라는 말을 썼어요. 명문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가 책임자, 행정 책임자를 군수로 한다. 그리고 소재지를 태화동으로 둔다.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바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유일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칙령 41호는 관보에 실렸어요. 조선 관보 1716호에 10월 27일 날 이것을 이제 실렸어요. 이거는 뭐냐? 관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외국에 알리고 할 때 이 관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공지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문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나? 일본 문헌 가운데는 은주시청 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1667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건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은주, 이건 섬 이름입니다. 오키도 거길 얘기하는 겁니다. 은주 섬을 시, 보고, 청, 듣고 그것을 모아놓은 기록이다. 그래서 은주시청 합기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한자는 어려우니까 밑에 보세요. 그런즉, 연즉, 일본의 서북 땅은 이주, 즉 옥기도로 한정한다. 그 그림, 왼쪽 그림에 거기 나오죠? 오키섬이라고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일본의 서북 한계를 거기로 한다. 그리고 독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도는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일본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증거로 은주시청 합기를 한때는 내놨어요. 자, 봐라 이거.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지도에 이렇게 독도와 오키섬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목 잡혔어요. 그래서 은주시청 합기는 바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그 태정관 문서, 태정관 지령이라고도 합니다. 19세기 초에 나온 건데 이 태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최고 통치 기관입니다.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그 기관은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한다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같은 아주 제일 높은 기관입니다. 거기에 그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해에 있는 다케시마 즉 울릉도와 외 1도, 그건 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1도는 일본과 무관함을 마음에 새길 것, 일본의 상 죽도의 1도는 일본과 무관함을 심득할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득 명심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태정관에서 이미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건 일본 땅이 아니다. 일본 땅이 아닌 명심해라. 이걸 하부 기관까지 그것을 지령을 내린 겁니다. 즉 이것은 일본 자신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은주시청 합기도 일본의 서북 관계는 오키섬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 독도는 오키섬 바뀌니까 일본 땅이 아니에요. 또 여기서 왜 1도는 일본과 무관함을 마음에 새길 것? 자, 여기도 일본 땅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독도는 조선 땅을 표기한 일본 교과서를 많이 발견이 됐어요. 1920년대 일본 교과서 YTN 뉴스에서도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것이고 또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여기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쿠가마쿠의 그 확인을 거쳐서 1696년도에 이미 여기에 안녕보기가 전에 그 서배를 하고 간 그 결과가 이때 또 나타났어요. 즉 독도는 일본 것이 아니다. 또 그 당시 죽도 도해면허, 또 송도 도해면허, 도해면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면허를 이미 취소를 했어요. 만약에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면 이 여권을 만들어요. 여권 만들 필요 없죠.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갈 때, 다른 나라에 갈 때 나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인데, 아니 내가 내 나라 땅에 가는데 무슨 면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모순이죠. 그 다음에 울릉도, 즉 독도, 이것을 이제 한국 영토로 재확인을 하는 이런 그 지적도, 일본의 지적도가 많이 발견이 되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적, 아까 이제 지리적 측면에서 이제 보자 그랬어요. 역사적 측면, 그 다음에 지리적 측면 보자 그랬어요. 두 가지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독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선 첫째, 우리는 포츠담 선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포츠담 선언은 이 카이로 선언은 1943년도에 맺은 연합국가에 맺은 조약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카이로 선언에 지금 조선은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빠른 시일 안에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카이로 선언에 나옵니다. 그 카이로 선언에 나오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포츠담 선언이에요. 포츠담 선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일본, 너희 까불지 마라. 일본의 땅은 혼슈, 홋카이도, 쿠슈, 시코쿠, 요 네 가지 큰 섬과 주변에 있는 한 1000여 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국제법에서. 그럼 지금 일본은 독도를 자기 거로 하는 건 뭐예요? 국제법 어기는 거죠.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을 해도 처벌 규정이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 국내법을 위반하면 감옥이라도 갖다 넣죠? 감옥에 갖다 넣을 수도 없어요. 그냥 권장하는 거예요. 너희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일본 말을 안 들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국 최고사령부죠. 이건 스카핀이라고 하는데, 스카핀 제677호입니다. 스카핀 제677호는 그 오른쪽 그림에 있는 그 동그라미, 요거는 한국 거다 라고 규정을 지어놨어요. 즉 히로히토 일본 일왕이 그 항복을 하면서,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면서 스카핀 677호 요거 지키겠다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 주권 범위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 제외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코리아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독도는 자연적으로 일본 땅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아니다. 거기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다. 옛날부터 우리가 점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승만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메거다 라인에서 이승만 라인으로 이제 연결되는 건데, 자,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스카프, 즉 이건 스카핀 내에서 쓰는 행정지도입니다. 그 행정지도, 그 동그라미 있죠? 이거예요. 그 오른쪽에 그 네모, 옆으로 된 네모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일본 영토, 너희 나라는 이거야 라고 국제연합에서 정해준 거예요. 그거 외에는 너희 나라가 아니야. 그럼 독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 영역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이고 일본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카핀 1033호, 이것도 중요한 그 지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본의 고기잡이, 또 포경업, 이건 뭐냐면 고래잡이. 이것을 할 때는
그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고 그 고기잡이 이런 것들은 특히 독도 근해 12해리 이내는 접근하면은 엄벌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도 근해는 어부나 어선이나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 이제 이것이 이제 발동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이 이제 패망하면서 이 평화조약을 맺죠. 거기에 이제 규정이 이제 19조의 D항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은 절대 이 독도가 너희 땅이 아니다, 일본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요. 그리고 유엔 헌장에는 폭력적으로 남의 나라 땅은 차지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유엔 헌장이나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 조약 이것이 독도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1965년도에 한일 기본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때도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또 해방이 되고 또 50년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그 53년도에 휴전이 됩니다. 휴전이 되고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토록 참 이제 나라 복구하고 부흥활동에 이제 참여하고 하느라고 바깥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면서 1965년도에 한일 기본관계 조약을 이제 맺었던 겁니다. 여기에서도 독도에 대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유엔 헌장 2조 사항에 어느 국가도 영토를 무력, 기타 비평화적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이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 용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거는 중간에 그 빨간 글씨 평화적으로 공연하게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충분하게 국가주권 행사를 하고 표시하는 행위 이걸 실효적 지배다. 실효적 주권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효적, 실질적으로 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신라치증왕 13년 즉 AD 서기 512년이에요. 512년 이래 근세까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였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보질 않았잖아요. 또 일본 고문원에서도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을 했어요. 은주시청 합기, 태정관시령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근세까지 오면서 즉 한 1500여 년 동안 독도를 한국이 통치를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잠시 일본이 우리를 강압 통치할 때 일제시대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다 귀속이 됐으니까 그 당시 한 35년간은 일본 땅으로 됐었겠죠. 그러나 해방이 된 이후는 또다시 이것은 우리 품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실효적으로 지배를 한 그 증거가 뭐일까? 실효적. 즉 국가에서 우리는 예산을 지출을 했어요. 예산을 지출을 해서 거기에 부두를 건설하고 지금 현재 철통 같은 국토방위를 하고 있어요. 해양경비대도 있고 또 거기서 국가 행사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여행도 가요. 또 거기서 집회도 할 수 있어요. 즉 이런 등등의 모든 일련의 행동, 활동 이것이 실효적 주권행위입니다. 남의 나라 땅 같으면 가서 행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또 여기서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을 언론에 보도하고 언론에 게재하고 뉴스에 나오고
이것들이 지금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그것을 실효적 지배를 한다. 실효적 통치다. 실효적 주권 강화를 하고 있다. 실효적 주권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19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셨어요. 지금 그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2년도에 독도를 방문한 그 사진입니다. 거기에 우체통도 있어요. 사람이 사는 데니까 우편물이 가죠. 또 거기 가서 집회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흥사단에서 관광객과 함께하는 독도 아카데미 교실을 연 겁니다. 또 거기 생물자원도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또 거기는 독도 주민 숙소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환경보호도 펼치고 있어요. 이런 등등의 모든 활동이 바로 실효적 지배다. 실효적 주권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뿐이냐? 아닙니다. 제3자의 견해, 즉 외국인 학자들은 그럼 독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위의 내용적 측면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외국 학자들은 과연 그럼 보느냐? 한국 너희 나라에서만 그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외국 학자들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존 반다이크 하와이대 교수인데 이분은 인천 인하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신 분인데 한국은 1905년 이전부터 독도 주권 행사를 했다. 일본 정부는 19세기 후반 독도 소유하지 않았다. 1905년에 독도 무주지, 이거는 억지다. 또 지리적 위치가 한국 측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즉 한국 측 주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국제적인 국제법 학자입니다. 또 일본 측은 그러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 일본 측은 1905년에 시마네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해서 아니야,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야. 우리는 1900년도 10월 25일 날 관보에 실렸는데 일본은 1905년, 벌써 그것만 해도 5년이 늦잖아요. 이건 억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1905년 일본이 시마네 해안 고시를 낸 것은 국제법상 원천 무효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러스크 차관보 서한, 덜레스 국무차관의 서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요건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지금 굉장히 억지를 쓰고 있다. 바로 시마네 고시가 이겁니다. 왼쪽 사진.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에 아니 뭐라고 되냐? 회람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공식 문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공식 문건에 회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일본은 이 고시를 가지고 근거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횡령한 국제적 역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굉장한 착각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한일어협정이 1998년도에 파기가 됐어요. 일본이 주도적으로 파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 대화장 등등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건 아닌데 하고서 이 협정을 파기한 겁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파기하고 신한일어협정을 1999년 1월 28일 날 다시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오른쪽 사진에 보면 하얀 부분 있죠. 여기 중간 수역이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중간 수역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만들면 안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협상팀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걸 뭘로 하냐? 이걸 영토 개념으로 지금 일본은 생각하고 큰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한일 어협정이 이렇게 맺어지면서 일본은 아주 의기등등한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것은 1965년 한일 어협정 당시의 그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은 1999년도, 98년도에 신한일 어협정을 맺고 99년도에 1월 달에서부터 발효되는 그 시기에 제작한 지도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럼 독도에 대한 일본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독도가 왜 주인이 없어요? 대한민국이죠. 그는 일본이 한때 강탈에 갔었죠. 그때는 강탈에 썼으니까 그렇다 치고 512년부터 현재까지 주인이 바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일본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아르헨티나가 1952년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55년도부터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말비너스는 아르헨티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일본도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사회과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다. 다케시마는 무주지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 차지한 거다. 이러한 내용을 일본 초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입을 시켰어요. 또 지금은 도쿄 한복판에 독도가 아니에요. 영토주권 전시관이라고 하는 큰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뭘 홍보를 하고 있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이에요. 영토주권 전시관에 그런 걸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아주 매너 없는 그런 나라로 치부되고 있는 거죠. 일본이 그렇게 교육과정까지 바꾸는 것은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의 틀을 붕괴하는 처사다. 그동안에 일본 정치인들은 하시모토라든가 이런 수상, 총리 이런 사람들이 발언한 것을 보면 엄청난 발언을 했어요. 지금도 현재도 일본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 다케시마의 날을 또 제정했잖아요. 2005년도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독도의 날을 제정을 하자. 근데 저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면 일본은 이미 2005년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뒤늦게 독도의 날을 제정한다? 이건 역사성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독도 칙령의 날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독도의 날,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독도의 날이 없어요. 옛날에 교육연합회에서 교총에서 이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독도의 날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인 날은 아닙니다. 제대로 한다면 독도 칙령의 날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독도 칙령의 날 명칭을 좀 부르자고 해서 지금 요새 조금씩 이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외무성에서, 즉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외교부죠. 외무성에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10여 개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다케시마의 문제 10개 항이라는 제목으로 10개 국어, 지금 한 12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 각국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뭐냐면 주 내용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다.
그런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또 만행을 부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외교 청서가 있습니다. 국방백서 외교 청서 있는데 이 청서라고 하는 것은 표지가 파랗기 때문에 그냥 외교 청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외교에 관한 이제 문제죠. 외교에 관한 계획 뭐 이런 것들. 여기에도 보냐면 그 빨간 줄 친 거 보면 중간쯤 보면은 그 한국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그 빨간 줄 밑에 쳐져 있는 겁니다. 또 일본 방위백서 여기도 그렇고 또 뭐 초중고등학교 지금 이제 100% 일본의 초중고등학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이웃 국가, 다른 나라 주권 침해를 하는 행위죠. 이건 우리나라로서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고 우리 교육의 긴박함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독도 수호를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과거 외무부 장관을 했던 변형태 장관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외무부 장관이죠. 이 양반이 1954년도에 발표한 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고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결의의 영예의 다시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침탈을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이런 성명을 이미 1954년도에 발표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벌써 그 시절에도 독도의 중요성, 독도는 우리나라 독립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뭘까? 거기 사진에 보면은 철통 수비, 철통 방어하는 사진이죠. 거기 가면 이런 레이더 기지가 있고 그래요. 그 앞에서 동해안을 바라보면서 러시아나 이북 배가 들어오지 않나 감시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은 물론 통일을 해서 국력을 강화시키는 건데 결국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 없이는 유지가 안 돼요. 힘의 균형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피를 토하며 동포들에게 외치는 말씀 가운데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강조를 했습니다. 수십 년간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렇다. 청일전쟁이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집니까?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인데 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도산생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서해 유성룡 선생은 징비록을 통해서, 징비록은 뭐냐?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려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산 선생의 말씀이나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어떻게 됩니까? 탄탄대로. 그렇죠? 평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은, 이 독도 입도 지원 시설을 만들 때, 그걸 추진하라고 하는 이제 시위를 좀 했었습니다. 계획에 돼 있었는데,
이걸 만들질 못하고 있어요. 누구 눈치를 보는지. 그래서 그걸 빨리 만들어라 라고 시위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맺는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 하는 증거로 우리나라 문헌도 살펴봤고 일본 문헌도 살펴봤고 국제법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들어봤어요. 결국 독도는 100%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거.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독도 우리나라 땅인가 아닌가? 아니죠. 독도는 100% 대한민국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 또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 일본은 지금 100% 역사 왜곡을 하고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주 유명한 나라예요. 왜곡 날조하는 거. 그래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독도에 대한 물음이 나갈 때 독도는 이러한 근거로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국제 무대에 이제 많이 쓸 기회가 있어요. 그 쓸 때마다 이 독도 문제는 빠지지 말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한반도 재침탈을 아주 노리고 있다. 아까 늑대의 꿈 봤죠? 늑대의 꿈을 일본은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트러블 메이커야. 중국과도 그렇고 우리나라와도 그렇고 필리핀과도 그렇고 아주 나쁜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일 어협정 이거는 폐기해야 된다. 우리 단체에서는 이걸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다 이걸 1년에 한 번씩 건의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는 이제 학생 또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을 교육하고 온 국민이 국민 영토 교육을 받아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국토관, 국토 개념을 갖고 임해야 된다. 그래야 아르헨티나와 같은 그런 실수를 안 한다. 먼 장래에 독도 제2의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 예고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아야죠.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도 이제 독도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고 교육부에다 저희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1년에 10시간을 청소년들한테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장사항이에요. 필수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의무사항이라 하죠. 권장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국제 분쟁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고 우리가 다짐할 것은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찮은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결국 후세에 물려줘야 할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 조국 강산 잘 다듬어서 잘 키워서 후세에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좀 명심하시고 우리 강화 청소년 여러분들은 제가 말한 것이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흡한 건 좀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해서 취하도록 하고 제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